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요즘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안과 세종 지역 도시재생 사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철거 작업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오룡 경기장이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인데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90년대 천안의 대표 체육시설이었던 오룡 경기장. 시설 노후화로 건물이 철거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개발 계획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룡 웰빙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 탓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오룡 경기장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마침내 23일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장 일대에는 빙상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687세대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복합 생활 문화 공간도 조성됩니다. 네, 그동안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던 오룡 경기장에 추가적인 시 재정 부담 없이 빙상장과 수영장 이와 같은 대규모 복합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는데 이 사업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5년 조치원읍 상리에 지어진 여관 겸 목욕탕 건물인 일명 청자장입니다. 2년 전 세종시가 매입하면서 영업이 종료됐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 예술가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65억 6천만 원. 1층은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고 2층은 공유 사무실, 3층은 창작 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각각 꾸며지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배치를 마치면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자장 복합문화 공간이 지역문화 거점 시설로서 조치원읍의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자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일원. 이곳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엔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단지를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들어설 곳입니다. 내년까지 국비 23억 원을 비롯해 모두 77억 원을 들여 주택 31세대와 에너지 체험하우스 그리고 주민 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원도시민 조치원읍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상리 일원이 복합 문화공간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부과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납부 대상자는 11,000명으로 지난해 7,000명 대비 2.8배 늘어 전국에서 대상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고지된 세액은 259억 원으로 지난해 44억 원 대비 5.9배 올랐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 등이 상향 조정되면서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685명으로
배방읍의 인구가 8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양 3동과 온양 6동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는 인구 50만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는 2028년이면 50만 인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원 신규 투자 결정을 시작으로 최근 3년 동안 국내외 기업 44곳을 유치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인 1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아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이 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아산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들어서는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기업체나 대학 등 단체 급식, 나아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에는 아산시 먹거리 재단을 설립해 농업, 농촌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산에선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체계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알뜰 교통카드의 기능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아산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가 도입하는 알뜰 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전국 43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연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형은 일반 카드사에서 책정한 그 연회비를 일단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다양하게 카드 종류별로 연회비가 있고요. 이거는 모든 카드사가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형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 연회비가 없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와 카드사에서 최대 44회까지 이용액의 30%를 적립해 주는데 적립금은 다음 달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됩니다. 자칫 15회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충남도와 이번에 아산시가 같이 그 알뜰교통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횟수나 이런 제한 없이 한 번만 이용해도 환승 할인이 되고요. 또 현재 카드사 3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점도 정부와 함께 카드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10일 개최한 빵빵데이에 대한 상표 출원과 등록을 마쳤습니다. 빵빵데이는 10월 11일 숫자 0, 즉 빵이 2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천안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향후 10년 동안 빵빵데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심야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7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는 지난달 심야버스 이용객 5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55%, 만족 24%로 나타났습니다. 심야버스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과 교통비 절감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만 배차 간격 단축과 노선 개편 및 확대, 중대형 버스 도입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은 이용 시간대나 대여소별로 시민들의 이용량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만큼 적재적소에 어울링을 재배치하는 게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자전거가 된 어울링. 현재 3,540대의 어울링과 626개소의 대여소가 운영 중입니다. 운영의 핵심은 어울링이 한쪽에 집중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재배치하는 것. 그동안은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
어울링을 나르고 재배치하다 보니 이러한 작업에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재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종시내 모든 어울링 대여소의 적정 보유 대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해 모의 시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시민들의 그 어울링 이용 시간과 이동 거리, 그리고 대여 반납 위치 등의 디지털 트윈의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미리 예측함으로써 최적의 재배치 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대별 또는 대여소별로 적정 어울링 대수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어울링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다음 달까지 신도시 신규 입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어울링 대여소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연말까지 여민전 3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다음 달 개인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달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여민전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며 다음 달에도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조정해 연말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민전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해 2,650억 원을 판매했으며 시는 현 구매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올해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입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이나 신호무시, 불법 튜닝 등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과 보람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3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천안에는 시민들을 위한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흥 저수지의 미흡한 안전장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선선한 가을,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가 조성된 천흥 저수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가 맑은 이곳. 그런데 공기 맑고 한적한 이곳을 걷다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바로 미흡한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수변 산책로 데크 난간과 난간 사이 간격이 넓어 위험하다는 의견이 가장 대표적인 민원인데요. 성인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위험하지만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위험천만입니다. 게다가 수변로의 다리가 약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나는 삐거덕 소리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한 개 더 해야 되는 겨. 그래야지 안 위험하지. 이거 애들 이렇게 물 쳐다본다고 갖다 저기다 낼 때 떨어지면 어떻게 해. 저기는 이 토사가 자꾸 밀려 내려와가지고 저수지가 지금 자꾸 미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데다가 이거 갖다가 한다고 해놨는데 발톱 요만한 거 시멘트 저기 놓고서 그렇게 하고 이거 기둥을 세운 거거든. 그런데 장마가 지니까 그 모래가 다 실려갖고서 그냥 자빠지는겨. 저쪽이 그냥 모래가 실려갖고. 그러니까 모래가 일로 다 들어오니까 넘어갈 수밖에 더 있어요. 천흥 저수지는 일전에도 수변 데크로드가 휩쓸려 보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년 9월 계속된 집중호우로 데크가 16m가량 휩쓸린 것입니다. 천흥 저수지의 수변 데크로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28억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19년 8월부터 20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친 달입니다.
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문제를 하자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수변로의 시공이 끝난 후 지지대의 접합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는 시공사 측이 아닌 자체 유지 보수비로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2021년 현재도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던 수변로의 문제점이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의 부재 또한 문제로 꼽혔는데요. CCTV는 사고가 난 후 정황 파악을 위해 또 사고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데요. 업성 저수지의 수변 생태공원에는 CCTV가 총 30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직산 사문 저수지에는 17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흥 저수지에 설치된 CCTV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산책을 하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밤길을 밝혀줄 조명과 가로등이 없고 노후된 시설로 화장실 이용 또한 불편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의 중요성은 물론 편의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인 위험한 저수지. 천안시에서는 안전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데크길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350m 정도 이제 그 좀 저수지 좀 깊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지금 현재 3단인데 그 뜯어내가지고 4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하면 좀 튼튼하게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 깊은 구함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명 튜브도 이제 저희가 한 7개 정도 이제 설치하고 튜브도 없어가지고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한 CCTV도 이제 저희가 한 개 정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 이제 일단 그 구간 있잖아요. 그 무너진 구간은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다 이제 보강 공사 할 거거든요. 천안시의 아름다운 저수지가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전이면 이성산성에서 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다각다층 구조의 건물터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는 가장 온전한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백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있는 금성산 정상부에서 무너져 내린 성곽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려 개국공신인 이도가 성을 쌓고 살던 곳이라에 이름 붙여진 이 성입니다. 세종시 제4호 지정기념물로 지난해 첫 시굴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처음 축조된 성벽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다각다층 형태의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이 성은 1단부터 4단까지 높이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평탄지인 이곳 1단에서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단 건물의 구조는 중앙에 네모반 듯한 형태로 초석 12개를 놓고 외곽으론 30도마다 각을 주어 내진, 중진, 외진까지 3열로 초석을 놓아 12각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초석 배열 형태를 볼 때 건물은 2층 이상의 다층 형태로 1층은 12각, 2층 이상은 네모반 듯한 방형 형태를 갖췄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각 건물지가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이 12각 건물지는 제2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천 금단산성에서도 12각 건물지가 나와서 제2시설로 돼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건물지가 확인된 겁니다. 또 건물 축조 시기는
주변에서 발굴된 유물로 밀어볼 때 7세기 백제 사비기로 추정되며 향후 백제 문화를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에서는 처음 확인되는 그러한 문양의 막쇠가 나왔어요. 그 막쇠의 형태에서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주 중요한 자료가 이번에 처음 나왔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4단의 성 가운데 2단과 4단에선 방형의 초석 건물지가, 3단에선 점토를 활용한 저수시설이 있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성내 위계에 따른 공간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성이 전쟁에 대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례 행위 공간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성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구원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동안 이제 성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전체 성내에 넣은 시설물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까지 이 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마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록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 텐데요.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벽면이 까맣게 탔습니다. 안에 있던 전기난로의 복사열로 인한 불이 인근 가연물에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겁니다. 화목 보일러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연통이 과열되면서 천장 부위의 합판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다행히 초기 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3대 난방용품 관련 화재는 모두 2,791건. 그중 전기장판과 히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난방용품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난방기의 경우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이불 등 가연물을 주변에 둬서는 안 됩니다. 전기 장판의 경우 접힌 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두 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고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은 금물입니다. 온열 기구를 장시간 사용 시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까지 꼽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전기열선은 수시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열 차단 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목 보일러의 경우 인근에 가연물을 쌓아놓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연통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꼭 필요한 난방용품. 안전점검과 사용수칙 준수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첫 소방서가 개사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활동했던 의용소방대원을 찾습니다. 이는 선배 소방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해 역사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로 소방인에 대한 예우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충남소방본부나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전국적으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곡교천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 전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 2곳과 30만 수 이상 가금 대규모 사육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